저는 어제 경찰서에 횡령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박민서, 제가 일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자 전 남편의 남동생입니다. 횡령 금액은 3억 원. 하룻밤 사이 제 휴대폰에는 88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전 시댁 식구들이었죠. 지원아, 이번만 봐줘라. 민서가 아직 어린데 전과자 만들 거냐? 전 어머니, 아니 박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8개월 전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으니까요.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 핀테크 기업 유니파이낸셜의 CFO입니다. 회사를 창업 멤버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재무를 책임져 왔죠. 연봉은 2억 5천만 원.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제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박태주는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였죠. 결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존중했고 수입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시작된 건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빌려줬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또 미안한데 이번엔 1천만 원만, 이번엔 2천만 원만, 3천만 원만 더.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2억 원이 남편 손을 거쳐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남편의 사업 아이디어, 남편의 투자 계획,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박을 했습니다. 강원랜드부터 시작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 남편의 빚은 5억 원이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이제 끊을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 우리 태준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걸로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잖아. 네가 도와줘야지. 저는 도와줬습니다. 제 예금 2억, 부모님께 빌린 1억, 회사 퇴직금 담보대출 2억, 5억 원을 모아서 남편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꼭 갚을게.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될게. 하지만 3개월 뒤 남편은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았어요. 저녁마다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했고 주말이면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왜 또 이래?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네가 갚아주잖아. 너는 돈 많으니까. 그게 남편의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ATM기였던 거죠. 저는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어차피 너랑 살면 숨 막혀 죽겠어. 네 눈치나 보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민서는 계속 회사에서 일하게 해줘야지. 동생까지 잘리면 우리 엄마 충격 받으셔. 박민서, 남편의 5살 어린 남동생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회사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추천해서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 나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서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민서는 평소처럼 회사를 다녔고 저는 그와 마주쳐도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만 대했습니다.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계팀 김 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CFO님, 2분기 매출 정산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A거래처에서 올해 들어온 매출이 8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하니 5억만 들어왔습니다. 3억이 안 맞아요. 저는 즉시 A거래처의 담당자를 확인했습니다. 박민서였습니다. 민서 씨 올려보내세요. 민서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부르셨어요? A거래처 매출건인데 8억으로 보고되었는데 실제로는 5억만 입금됐네요. 3억은 어디 있나요? 민서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A거래처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분할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억은 다음 달에 들어와요. 그렇군요. 그럼 A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건 CFO님이 직접 거래처랑 통화하시는 건 좀. 제가 CFO인데 왜 확인 못 하나요? 3억이면 작은 금액 아닌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어쩔 수 없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즉시 A거래처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파이낸셜 CFO 이지원입니다. 올해 저희와의 거래건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네. 올해 저희가 유니파이낸셜에 지불한 금액은 총 5억 원입니다. 2월, 5월, 8월 3번에 걸쳐서요. 8억 아니고요? 8억이요? 아니요. 5억 맞습니다. 저희 회계팀에 확인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계팀에 지시했습니다. A거래처뿐만 아니라 민서 씨가 담당하는 모든 거래처, 올해 거래 내역 확인해 주세요. 보고서랑 실제 입금액 대조하고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7개 거래처에서 매출 부풀리기가 발견됐습니다. 허위로 보고된 금액은 총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3억은 어디로 간 거죠? 김 팀장이 더 조사한 결과 민서는 가짜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JN 파트너스라는 회사였죠. 법인 등록도 되어 있고 사업자 번호도 있었습니다. 대표는 민서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민서는 회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JN 파트너스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JN 파트너스는 그 돈을 민서의 개인 계좌로 돌려줬습니다. 수수료 10%를 제외하고요. 완벽한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가짜 계약서, 송금 내역, JN 파트너스 대표와 민서의 관계 증명, 민서 개인 계좌로의 입금 내역까지. 그리고 민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서 씨, 이것 좀 볼래요? 저는 조사 결과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 횡령입니다. 3억 2천만 원. JM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렸죠. 누나, 아니 CFO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민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여기 있으니까요. 누나, 내가 잠깐 돈이 필요했어요. 꼭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갚으려고 했다고요? 그럼 왜 1년 넘게 계속 빼돌렸나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예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제발요. 우리 형이랑 이혼했다고 나까지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형이 도박으로 집안 망쳐놔서 제가 돈 벌어야 된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누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형 빚은 제가 5억 다 갚아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벌었어야죠. 누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경찰서 가면 제 인생 끝나요. 회사 돈 3억 훔쳤는데 한 번 봐달라고요. 민서 씨, 저는 이 회사의 CFO예요. 회사 재물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당신이 전 남편의 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사표 내세요. 그리고 횡령한 금액 전액 반환하시고요. 만약 거부하면 저는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민서는 울먹이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서는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로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씨,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원아, 박영숙 씨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CFO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박영숙 씨. 뭐, 박영숙 씨라고?
나 네 시어머니야. 아니요, 8개월 전에 저는 박태준 씨와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에요. 박영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 여자야. 이혼했다고 해도 우리 민서는 네가 회사에 넣어준 거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지. 민서 씨는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습니다. 제가 추천은 했지만 최종 결정은 인사팀에서 했어요. 그래도 너 때문에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쫓아내. 게다가 경찰서? 네가 우리 집안 어떻게 만들려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민서 씨는 회사 돈 3억을 횡령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용서할 문제가 아니에요. 3억? 그게 뭐가 대수야? 너 연봉이 얼마인데? 2억 넘잖아. 네가 그 정도는 덮어줄 수 있지 않아? 제 연봉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건 범죄입니다. 박영숙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원아, 아니 CFO님, 제발 부탁이야. 민서가 감옥 가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해? 태준이는 지금 재혼해서 아이 낳았어. 더 이상 우리를 못 도와줘. 내가 의지할 사람은 민서밖에 없다고. 그건 박영숙 씨 가족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야박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제가 박태준 씨 도박빚 5억 갚을 때 말이에요. 박영숙 씨도 저한테 2억을 빌려가셨죠. 곧 갚을게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한 푼도 안 갚으셨어요. 그게 4년 전이에요. 박영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는 총 7억을 당신 가족에게 줬어요. 5억은 빚 갚고 2억은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으셨고, 그리고 이혼 후에도 저는 민서 씨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평범하게 일할 수 있게 내버려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봐줘야지. 아니요. 이번에는 못 봐줘요. 왜냐하면 이건 제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CFO로서 책임이 있어요. 박영숙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민서 인생 망치려고? 네가 돈이 좀 있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법? 법이 뭐가 대수야. 너 양심도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박영숙 씨, 이제 나가주세요.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더 소란 피우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박영숙 씨는 분노에 떨며 나갔습니다. 민서는 그 뒤를 따라갔고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 법무팀과 상의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르릉. 첫 번째 전화는 박영숙 씨였습니다. 지원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무릎 꿇을게. 두 번째는 박태준이었습니다. 지원아, 나야. 동생 일 좀 선처해줘. 제발. 세 번째는 민서의 아내였습니다. 언니, 저 민서 아내 최수진이에요. 제발 남편 살려주세요. 저희 아이가 아직 5살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88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발 봐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가족인데 왜 이러냐.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화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박영숙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박영숙 씨는 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비켜. 너 오늘 고소 취하 안 하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저는 경비에게 눈짓했고 경비가 박영숙 씨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놓지 마. 나 이 여자 만나야 돼.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박영숙 씨는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저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태준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지원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1층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할 말 있어? 지원아,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든 민서는 죄가 없잖아. 민서는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회사 돈 3억을 훔쳤어. 훔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잖아. 민서가 갚으려고 했대. 1년 동안 계속 빼돌렸으면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야. 박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변했다. 예전에 너는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어. 예전에 나는 바보였어. 너희 가족 ATM 노릇하면서도 고마운 줄 알았지. ATM, 우리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도박 비도억 내가 갚아줬지. 네 엄마가 빌린 2억도 아직 안 갚았고. 그런데 너희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달라고만 했지. 그리고 너 지금 재혼했지. 아내가 카지노 딜러라면서. 그 사람도 알아? 전 부인이 내 비도 갚아줬다는 거. 박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서 일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미 경찰에 넘어갔어.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는 남이야. 완전히.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2주 후 민서는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사 결과 횡령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민서의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피고인은 제 전 남편의 남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이사로 있는 회사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2분기 정산 과정에서 매출 보고서와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증인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제게는 원한이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피고인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는 그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기 감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증거는 회계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으로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 회사에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민서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박영숙 씨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박영숙 씨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만족했어. 우리 민서 인생 망가뜨려서 기분 좋아? 저는 민서 씨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민서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태준이 아내였다는 게 창피하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영숙 씨, 저는 5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7억을 썼어요. 제 젊음과 돈을 다 퍼부었죠. 그런데 당신들은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만 했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들 없이.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박영숙 씨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CFO님, 이번 일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전 남편 동생이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냥 덮어버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 회사도 손해고 저도 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는 거더라고요. 역시 CFO님이세요.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 건전성을 위해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결혼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누구의 ATM도 아니고 누구의 안전망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지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지원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태준과 박영숙 씨, 민서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며칠 후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래도 재판까지 가고 했잖아.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잘했다, 지원아. 네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제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원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봐. 네 돈으로 빚을 갚아주고 빌려주고, 그런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었니? 진짜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야.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5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해줬어. 이제는 네 인생을 살 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나요.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좋았던 기억은 간직해도 돼.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부모님과의 대화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성사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한 거예요. 300억 원 규모였습니다. CFO님, 축하드립니다. 전 직원이 모여서 축하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웃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투자로 우리 회사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CEO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원 씨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이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내부 비리 처리를 깔끔하게 한 게 투자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대요. 감사합니다. 민서 씨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40살, 이혼녀, CFO. 예전에 저라면 이 타이틀들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자랑스러워요. 저는 스스로 일어섰어요. 7억을 쓰고 5년을 허비했지만 결국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진짜 힘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전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일까요?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니까요. 88통의 전화가 울려도 울면서 무릎 꿇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진짜 가족은 당신을 ATM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진짜 사랑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진짜 자유는 과거를 버릴 용기를 가질 때 온다는 걸. 저는 이지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15년을 그 병원에 바쳤습니다. 25에 신입 간호사로 들어와 처음 야간 당직을 서던 날부터, 처음으로 응급 환자를 혼자 담당하던 날, 병원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준비를 도맡아 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서류 작업만 석 달이었고 인증심사 전날 밤은 동료 몇 명과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인증서가 현관에 걸렸을 때 병원장님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뤄낸 결과라고. 저는 그냥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동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맞겠지요. 오늘은 내과 병동 수간호사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병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뒤를 따라 간호부장님과 인사팀장님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병동 개선안 파일이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A사 12장 분량이었습니다. 야간 당직 시스템 개선, 환자 만족도, 향상 방안, 물품 관리, 효율화, 숫자로, 근거로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천천히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이번 내과 병동 수간호사 자리에 박서연 씨를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박서연. 올해 입사한 지 9달 된 신입이었습니다. 저보다 15살이 어렸고 임상 경력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솟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미경입니다. 40살입니다. 25에 이 병원에 들어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병원 복도의 소독 냄새, 야간 당직 때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 환자분들의 이름을 외우는 일, 퇴원하시는 날 손을 잡고 인사드리는 일, 모두 제 삶이었습니다. 신입이던 시절 선배 수간호사님께서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주사 각도가 틀렸다고, 차트 기록이 늦었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직 서투르다고. 저는 그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힘든 날 밤에는 기숙사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내 길이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 일이 좋았으니까요. 환자분들이 회복해서 퇴원하시는 날,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그 순간이 좋아서 버텼습니다. 며칠씩 힘드셨던 어르신이 밥을 다 드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각이 좋아서 버텼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팀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 간호사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동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새 매뉴얼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주임 간호사로 진급했을 때 간호부장님이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이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 그게 되고 싶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병동에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어떤 체위에서 욕창이 생기기 쉬운지, 심야 시간대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응급콜에 빠르게 응하시는지, 인수인계 때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해야 후속 근무자가 실수를 하지 않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매뉴얼에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들을 15년 동안 혼자 만들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수간호사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호부장님도 간접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비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진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 개선안을 며칠씩 다듬었습니다. 야간 당직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면 의료진 번아웃이 줄어드는지, 환자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와 함께
박서연 씨가 입사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처음부터 봤습니다.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말도 잘했습니다. 병원장님 회진 때마다 유독 눈에 띄게 인사를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챘습니다. 병원장님의 부인께서 가끔 병원에 오시곤 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박서연 씨가 그쪽으로 가서 각별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아는 것처럼, 아니, 꽤 가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일이나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박서연 씨가 내과 병동에 배치가 되었는데 실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트 기록 오류였고 다음엔 투약 시간 착오였습니다. 크게 번진 사고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환자분 안전이 먼저라고. 그때마다 박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병원장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야간 당직을 마치고 교대할 때였습니다. 박서연 씨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 인수인계 기록 양식 좀 제가 손봐도 될까요? 제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이 양식은 제가 7년에 걸쳐 다듬어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존 것을 쓰다가 불편한 점들을 하나씩 고치고 실제 근무 중에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직접 추가하면서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번 해봐. 며칠 뒤 박서연 씨가 만든 새 양식이 병동 전체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항목 구성은 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9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승진 발표일이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동료 간호사가 제 팔을 살짝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언니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그냥 가볍게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같은 그 느낌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아주 단정하게 흰 종이 위에 깔끔한 글씨로 한 줄 한 줄 쓰면서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고 있다가 마침내 내려놓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담당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윤 주임님, 갑자기 왜요? 저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담당자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후에 간호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면담실 문을 닫으시고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부장님은 평소에 표정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그날은 얼굴에 뭔가 무거운 것이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하람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장님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장님도 어느 선까지는 힘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안에도 힘의 논리가 있고 그 논리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부장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부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적어도 이번 분기까지는 있어줘요. 박 씨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경 씨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실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박서연 씨의 자리를 위해 붙잡히고 있구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붙잡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퇴직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2주일 동안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냥 평소대로 근무했습니다. 환자분들 바이탈 체크하고, 투약하고, 보호자 상담하고, 인수인계하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박서연 씨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들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15년치 노하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고 어딘가에 제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것들이었지만 저는 그냥 다 넘겼습니다. 어차피 이 병원에 남는 것들이니까요. 환자분들에게 계속 쓰일 것들이니까요. 그걸로 됐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각 병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장기 입원 중이신 어르신들께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리면 괜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병실 앞에 잠깐씩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개선이 617호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래 계신 분이었는데 말씀은 어눌하셔도 눈빛은 항상 또렷하신 분이었습니다. 미경이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환자분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안녕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병원이 제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병원 입구를 나서는 순간 저는 아주 깊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병원 안의 소독 냄새가 아닌 바깥의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3월의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15년이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야간 당직 걱정 없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걱정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편한 것 같기도 했고 이상하게 낯선 것 같기도 했습니다. 40살이 되도록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호부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어떤 시간에 전화가 와도 받았으니까요. 야간이든 새벽이든 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인사팀장님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간호부장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 급하게 연락드려요. 상황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전화 한 번만 받아줄 수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전화가 7통이 왔습니다. 부장님, 인사팀, 모르는 번호 3개,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 간호사 언니. 동료 언니 전화는 받았습니다. 미경아, 나야. 지금 병동이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이야? 언니, 박서연 씨 있잖아. 그 아이가 수간호사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야간 스케줄 짜는 것도, 물품 신청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는 방식도 다 어수선해. 네가 넘겨준 파일을 봐도 잘 모르겠다고 매일 힘들어해. 병원장님한테서도 아래로 압박이 내려오고 있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이 미경이한테 다시 와달라고 하래. 계약직이라도 좋다고. 박 씨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알아. 이건 좀 아니라는 거. 그냥 상황이 이렇다고 알려주고 싶었어. 언니, 고마워.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익숙해진 곳이었으니까요. 저 없이는 잘 안 돌아간다는 말이 듣기 싫지 않았으니까요. 그 병원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필요로 하는 걸까? 내가 있어야 병원이 잘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온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병원에서 도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두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메시지 47개와 부재중 전화 21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간호부장님, 인사팀장님, 병원장님, 비서실, 모르는 번호들. 어떤 메시지는 정중했고 어떤 메시지는 조금 다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주임님, 저 박서연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부족한 거 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힘든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도 어떻게 보면 무언가에 이용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메시지 앞에서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를 빼앗아서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또 15년 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찾고 불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언제든 갖다 쓸 수 있는 사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그날 오후 오래 미뤄두었던 일을 했습니다. 서랍 깊이 넣어두었던 간호사 면허증을 꺼내봤습니다. 25살에 처음 받았을 때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이 면허증 하나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승진이 어쩌고 연봉이 어쩌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간호사가 됐다는 것 하나로 설렜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고 오래전부터 저장해 두었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보건 세미나에서 만났던 요양병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윤 주임님 같은 분이 저희 쪽에 오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언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요. 저는 이 병원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하면서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윤미경입니다. 혹시 아직 자리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장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미경 씨, 물론이죠. 저희는 언제든지요. 내일 한번 와보실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후련함인지 허전함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앉아 있으니 알겠더라고요. 후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간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야간 당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아침이 이렇게 다른 느낌인 줄 몰랐습니다. 요양병원은 전에 다니던 곳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복도도 짧고 입원 환자분 수도 적었습니다. 건물도 오래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오래 계시거든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실력 있는 간호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미경 씨는 딱 그런 분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진 경쟁을 하거나 병원 평가 지표를 높이거나 병원장님 눈에 띄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곳에서 겁먹은 사람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밤새 힘드셨던 분이 새벽에 조금이라도 나아지시면 그걸 곁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 처음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고민을 더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마음이 나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 병원에서 첫 출근을 한 날 입구에 들어서면서 저는 아주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15년의 경력도, 야간 당직 기록도, 제가 만들어 온 매뉴얼도 아무것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새로 온 간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면서 저는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어르신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어르신.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아주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간호사분이 자리를 안내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순하세요. 그리고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얼굴 익으면 금방 친해져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얼굴 익으면 금방 친해진다는 말. 오후 늦게 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첫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이상하게요. 원장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보니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또 몇 개 있었습니다. 이번엔 읽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해당 번호들을 수신 차단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쪽 문을 닫을 때가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닫아야 다른 문이 보이니까요. 며칠 뒤 오래 함께 일한 동료 언니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미경아, 잘 지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있잖아, 박 씨 결국 수간호사 못하겠다고 했대. 병원 측에서 다시 경력직 채용 공고 올린다고 하더라. 알면서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서연 씨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구나 싶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을 동료들에 대해서 언니도 잘 지내. 나는 요즘 잘 지내. 그게 다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를 다르게 시작합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당직 스케줄이 어떤지, 어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은지, 오늘 몇 시에 의사 선생님 회진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어떤지보다 병원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눈을 뜨면 창밖 날씨를 먼저 봅니다. 오늘 어떤 어르신이 기분이 좋으실지를 생각합니다. 출근길에 가끔 커피를 사 마십니다. 아무도 저를 급하게 부르지 않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새 병원에서 한 달쯤 됐을 때 올해 입원 중이신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미경 씨, 이리 와봐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된 병원에서 떠날 때 손을 잡아주신 어르신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그립기도 했고, 이제 이곳에도 그런 어르신이 생겼다는 게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15년 경력이 있어서 제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제가 저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렇게 오래 걸려서 알았습니다. 40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이 딱 맞는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모르는 번호가 뜨면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책임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에 기대어 내 존재를 확인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고 필요한 전화면 대답하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전화면 정중하게 끊으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오래 몰랐을까요?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정말로 괜찮습니다.